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뭐 그러면 빵빵하게 있느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고요. 이번에 윤석열 캠프 때 보건바이오 의료분과의 위원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나면 캠프는 해체되어서 지금은 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대응 위원장도 되셨으니까 그분 생각이랑 좀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기조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의 성과도 별로 없으면서 소상공인들 피해가 너무 커졌다라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하고 시간 제한하고 이게 이제 거리두기의 기본으로 가져왔었는데 이게 꼭 맞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이냐? 저희는 시간이 뭐 11시든 12시든 뭐 11시라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코로나가 막 있다가 밤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 제한, 인원 제한보다는 예를 들면 환기가 되는 시설이냐, 마스크를 벗고 안 벗고의 시설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환기 양호 시설인 경우에는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이 꼭 필요한가?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적당 들어가는 인원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 방지 뭐 이런 게 저희는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은 아마 없애는 쪽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거리두기 아니면 저희가 출입증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고위험 시설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요양병원이든지 의료기관이든지 이런 데는 여기는 이제 퍼지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는 계속 하지만 나머지 부분, 특히 실내인데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거는 이건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되게 정부가 방역의 조치로 백신을 강제했거든요. 거기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백신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입증 책임을 이걸 국민들한테 드렸거든요. 피해자한테 드렸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백신 부작용 신고센터를 만들고 거기 들어와서 접수되는 거는 국가가 입증하겠다. 이거는 백신에 의한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보상을 하고 후에 정사를 해서 당장 돌아가신 분들은 치료비, 그 다음에 장례비 뭐 이런 지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돌아가시지 않지만 장애를 받으신 분들은 치료비 먼저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따져가지고 보상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한다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세 가지죠. 응급실에 환자 동선,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병상도, 응급실 병상 몇 개 있잖아요. 거기를 분리해서 운영시키는 거. 코로나가 없을 때는 그냥 같이 쓰면 되는데, 코로나가 있으면 이게 이제 분리되게끔 그 시설공사에죠. 환기를 다르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압병실은 일반 병실을 개조해서 음압병실 만드는 거고,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을 중환자실 하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돈 들어가는 거를 의료기관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걸 뭉쳐서 저희가 공공정책 수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병은 국민의 부담이죠. 그걸 줄여야 되는데 이때까지 해둔 정책 중에 하나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 간병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병상을 꽤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6만 병상, 7만 병상이 됐는데 그거는 계속 우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요양병원이
환자도 많이 계시고요. 수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준이 괜찮은 요양병원의 중증 환자부터 간병비를 보험급여화 시키는 거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입원을 안 하고 계시지만 가족이 간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가족 간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인하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가족이 간병하는 거에 경제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다. 이분들은 원래 간병하지 않았으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실 분인데, 그 돈에 비례해서 보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빨리 되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개월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 평가, 이게 보험급여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공단에서 그 약값 평가를 했거든요. 6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서류가 미비되고 뭐 이러면 더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신속등재를 하는 걸, 요 심평원에서 하는 거를 전반 2개월, 후반 2개월로 나누고, 전반 2개월 동안에 이게 신속하게 등재시킬 의약품이다. 그 기준은 중증이고 대체 의약품이 없을 때, 이 약밖에 없을 때, 그때는 2개월 선평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가와 후평가를 병행하면 6개월을 4개월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보장성이 낮죠.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강조한 게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때문에 부담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세 번째가 재난적 의료비를 했습니다. 순서를 1, 2, 3으로 가져왔는데, 저희 공약집에 표현해 놓은 거는 3번을 우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라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거기 의료비가 40%, 그러니까 400만 원이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질병 고치는 걸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분이 있죠. 그게 우리나라가 2.4%가 됩니다. OECD 평균이 0.5%고요.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가 문재인 정부에도 좀 확대는 했는데, 그거를 5천억, 1조 이렇게까지 확대하면 재난적 의료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 급여든 비급여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최우선 과제로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이 재난적 의료비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요. 그걸 좀 간소화시키면 훨씬 많은 분들한테 진료비 때문에 힘들으시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의료 민영화는 우리가 말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강보험 체제를 흔들고 다른 체제가 들어온 게 의료 민영화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 병원이 4,000개 정도 됩니다. 1%를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영리병원을 일부 허용할 수도 있다. 그게 의료 민영화다 그러면 이게 좀 지나친 얘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럼 그런 영리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 못 보거든요. 내국인을 보더라도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내국인 진료도 허용 안 하고 있지만, 허용해 준다 그래도 거기 가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그럼 외국인을 주로 진료하는 기능이 될 텐데, 그게 의료 민영화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해당 병원을 하나 지어놓으면 이 병원이 평상시에 운영 안 되고 있으면 응급환자 와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어줄 때는 지어주고 중탈할 때는 중탈하지만 나머지 응급의료 시스템을 보강해서 만들어 놓는다. 저희가 응급의료 시설이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료권 내에서 한 7개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정부가 지원해서 응급의료센터로 승격시켜주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차도 좀 개조하고 싶고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물론 이제 119 구급대랑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고, 거기 물론 구급대원들 타고 있습니다만은,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가 탑승한 앰뷸런스, 돈이 많이 들죠. 의사가 하나 탑승하니까.
근데 그게 필요한 지역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응급 헬기를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 헬기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더 만들어주겠다. 저희가 이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공약에 다 실어놓으면 국민들이 체감이 안 된다가 있고요. 저희 이제 공약 만드는 게, 뭐 원희룡 본부장에서 정책본부에서 주로 만들지만 청년본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 중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HPV 백신, 자궁경부암 예방, 그게 이제 청소년, 여자 청소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남자는 왜 안 맞추냐? 남자 맞추는 게 맞추면 이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지게 되거든요. 그래, 남자 청소년들도 맞게 해주자.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갈 게 없이 걸리면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잘 걸리는 분이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이니까 65세 한번 넣어보자라고 한 거고, 난임부부 치료제는 저희가 뭐 별의별 고민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되니까 우리 저출산 어떻게 막을 거냐 해서 이 공약 저 공약이 막 들어오면서, 그러면 지금 해주는 게 뭐 7회까지 해주고 5회까지 해주고 뭐 이런 기준들을 좀 철폐하자. 그래서 그쪽은 늘렸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저도 신문에서 본 게 다고, 윤 후보가 뭐 7마리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7마리. 그리고 굉장히 뭐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 비싼 것도 아시고, 근데 이게 어느 A라는 동물병원하고 B라는 동물병원 가고 하면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걸 좀 표준화 시켜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공약은 내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도와주자. 우리나라 국민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꼭지가 2개 있는 겁니다. 현재 필요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현재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해주자. 이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하자라는 공약들이 이게 체감력이 떨어지니까 많이 없어졌는데요. 인수위에서는 아마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